국제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가 2020년에도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2로 유지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대한민국은 AA3 단계에서 AA2 단계로 한 단계 올라섰었는데요. 이것은 무디스에서 평가하는 신용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 AA1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신용 등급입니다. 옆나라 일본이 한국보다 2단계 낮은 A2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경제가 얼마나 큰 신용을 받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죠. 또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데이터인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은 이번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에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수많은 국가들이 급격히 상승하는 양상을 띄었었는데요. 이후 한국은 그 대응 능력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3월 말부터 급속도로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36, 프랑스의 38보다 낮은 수치인 3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여 현 위기를 맞닥뜨린 상태에서 한국은 일본, 프랑스보다 국가 부도를 맞이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받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얼마 전 일부 언론에서 한국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라는 억지 주장을 했었고, 일본에서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규모 진단검사는 의료 붕괴를 일으킬 거라 했던 것을 생각하면 두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 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최근 한국의 판정자 추이가 안정세 국면에 접어들자 총선이 다가오자 검사를 축소하는 한국이라며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견제에도 큰 요동을 보이지 않으며 그저 묵묵히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만 열중하였는데요. 40명 이상의 신규 판정자가 나오던 한국의 그래프는 이제 30명 밑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절반 이상은 해외 유입일 정도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총선이 점점 다가오자 일본의 언론 플레이는 더욱 거세졌고, 심지어 한국 내부에서도 정말로 검사 수를 줄이고 있다 라는 허위 주장이 나오자 보건당국에서는 대대적인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 때문에 감추어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선 전까지 검사와 확진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는 진단검사에 대한 의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지금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검사 요청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인정, 실시하고 있다는데요. 이는 곧 일본처럼 방역당국에서 고의로 의사의 검사 요청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민간 의사는 조금의 의심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사의 판단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죠. 게다가 일각에서는 한 명이 확진을 받기까지 수차례 검사받기 때문에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사실상 부풀려진 것이다 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이것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검사 통계는 의심자 신고만 취합한 것이다. 접촉자,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검사, 그리고 격리 해제 전 재검사는 모두 통계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전수검사 역시 제외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일평균 검사량이 4월 첫째 주 9,584건에서 지난주에는 7,627건, 13일에는 4,122건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국에서 검사를 적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국에서 직접 신고받는 의심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 하지만 의심 사례로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15,000건의 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라고 말했죠. 즉,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의심 사례 신고에 따른 검사 시행 횟수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방역당국은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 더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이전과 동등한 규모의 검사를 진행하고 있죠. 그 결과 4월 12일 발표 기준 대한민국은 51만 4,621명이 검사를 받았다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86만 1,216건의 검사가 진행되어 검사 횟수가 부풀려지기는커녕 축소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간에서 쏟아지는 의심의 눈초리를 단박에 떨쳐내고 오히려 보이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방역 능력은 더 뛰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미국의 메이저 방송사에서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기에 이르는데요. 현재 전 세계는 중국발 위기로 인해 스포츠 산업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로스포츠는 올 스톱된 상태이며 5월에 재개하기 위해 연장됐던 일부 리그들은 확산세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점점 두드러지자 5월 재개를 무기한 연장하기까지에 이르렀는데요.
벨기에 프로축구는 4월 3일 2019-2020 시즌이 조기 종료되었으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EPL은 4월 3일까지 일정을 중단했다가 4월 30일까지 중단을 연장했으며 이후에는 경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죠. 대부분 중계권만 해도 조 단위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이를 중계하는 방송사들에게도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 또한 2014년 시즌부터 8시즌 동안 약 16조 원, 시즌 평균 2조 원에 육박하는 중계권이 잡혀 있었으나 현재 MLB의 개막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인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안정적인 통제 상황을 보여주자 미국의 ESPN 방송사에서는 이러한 한국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요. 한국의 프로야구인 KBO를 미국에 중계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ESPN은 미국 내 유료 시청자 수만 1억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사될 경우 한국 프로야구에게는 신이 내린 기회가 되는 것이죠. 평소 한국의 프로야구는 미국에 중계되지 않았지만 미국에 비해 훨씬 돋보이는 촬영 기법과 팬들의 응원 문화가 부각되어 미국의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SNS 짤방으로 공유되기도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작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 과소평가받던 한국 야구가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게 뛰어오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퍼블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여지껏 큰 소리로 주장하지는 못하면서도 늘 가슴속에 품고만 있었던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을 위한 핵무장 카드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미국에서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1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의 무모함과 공격성을 고려할 때 일본과 한국, 심지어 대만이 핵무장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역량을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겠다. 향후 2달간 우리의 주요 논의 주제이다. 아주 주요한 논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논의 주제라는 것이 중국을 지칭하는 것인지 핵무장을 언급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떤 것도 말하지 않겠다라며 모호하게 여지를 남긴 것을 감안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대중 압박의 한 방안으로 한일 핵무장이 남아있고 향후 대선 과정에 카드로 쓸 수도 있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역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허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지금처럼 약한 정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내가 그 문제를 논의하든 말든 그들은 결국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에 대하여 강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고 이후 CNN에서도 북한도 파키스탄도 중국도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란도 10년 이내에 가질 것이라며 일정 시점에서 일본과 한국이 북한에 맞서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면 미국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모든 전쟁에 나설 수는 없다라는 방안의 코끼리를 언급하며 많은 미국인들에게 환영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당선되었는데 올해 역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며 지난번처럼 한일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중국을 압박하고 핵 문제를 이슈화하려 할 개연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성향에서 나온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물론 트럼프의 이런 시각에 대한 반대로는 트럼프의 후보 시절 대척점에 있던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외교정책이나 핵정책 그리고 한반도나 세계정세 전반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건재하도록 하는 모퉁이 돌 중 하나이다. 하지만 트럼프 이외에도 한국의 핵무장론에 타당성을 부여하거나 불가피할 것이란 주장을 하는 미국에서의 목소리는 적지 않습니다. 우선 트럼프를 잘 알고 있는 로버트 아이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역시 지난해 9월 워싱턴 일각에서는 대중 대북 압박을 위한 전략적 차원으로 한일 핵무장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 트럼프라면 동맹에 자체 핵무장을 하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밝힌 바 있고
지난해 9월 7일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관료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도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맹들은 미국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들의 핵 능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 4대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은 올해 5월 4일 보고서에서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 중국, 북한 등 핵무장 세력의 위협에 직면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한국 일각에서 미국의 핵에 의한 안전보장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는 곧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의 핵심 관료인 비건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의 정책이나 법안에 직접적이고도 큰 영향을 끼치는 의회조사국이 작성한 보고서까지 과거 금기시됐던 한국의 핵무장론이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미국의 핵에 대한 신뢰가 의심될 경우, 즉 우리가 수십 년간 굳게 믿어왔던 미국의 핵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아서 웰던 펜실베니아 주립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싱턴은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받게 되면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해왔지만 개인적으로 이 말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핵병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만일 도쿄나 서울이 공격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까? 답변하자면 노입니다. 미국 본토가 핵공격을 받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핵병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해구산이라는 신화의 실체를 보면 핵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는 동맹국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고 외부로부터 위협과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국가는 미국과 함께 수많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만 미국이 자국을 자동으로 도와주는 안전보증인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최소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해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왔습니다. 최소 억지력이란 적국을 상대로 개전할 만큼의 핵전력은 아니더라도 핵공격을 막는 데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3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에는 핵병기가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적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잠수함 가운데 한 척은 항상 대양의 어딘가를 항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국이 어딘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수천 마일 떨어져 있다 해도 미사일을 상대 국가에 발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한국이나 일본인이라면 영국과 프랑스처럼 최소 억지력을 갖췄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핵무기를 왜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은 현 미국 정부의 고관인 스티브 비건과 미국 학자인 아서 웰던 교수가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한국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어떤 금기 비슷한 분위기는 과거 바로 미국의 반대에 의한 핵개발 좌절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고 닉슨은 주한미군의 변화에 대해 사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었지만 1970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주한미군 2만 명을 이듬해까지 철수하고 75년에는 완전히 철수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베트남전에 대규모의 한국군 파병에도 불구하고 미군 철수가 가시화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무기개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설립하고 핵무기 개발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1970년대까지 이스라엘 수준의 자주국방을 위해 기본병기 국산화를 완료하고 80년대 초까지 항공기, 유도탄을 국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를 개발하다 미국이 방해에 못 만들게 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이라도 갖춰놔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던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미국의 압박이 거세져 한국원자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대전기계창 등 핵무장 관련 시설뿐 아니라 청와대, 국방부, 과학기술처 등 국가부처의 부서장에게까지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과 CIA 요원들이 따라붙어 중단 압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기술 개발에 이견이 있던 프랑스에 접근하여 1975년 프랑스의 국영원자력 기업 SGN과 연간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핵개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캐나다에서는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드 원자로의 얼성 도입을 진행했는데 한국보다 먼저 캔드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이 결국 핵무장에 성공한 것으로 볼 때 의미가 큰 일이었습니다. 또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했습니다.
즉 프랑스에서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개발과 핵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976년 미국이 핵개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남한과의 모든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강력히 압박하면서 결국 그의 말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나 1977년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미 카터가 주한미군 2사단과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겠다고 발표하자 박정희 정부는 접어둔 핵개발 카드를 미국 몰래 다시 꺼내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와의 계약 파기와 관련 없이 재처리 기술도 확보되어 있었고 핵심 기자재들을 밀반입하는 데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2월 핵개발을 전담하는 책임자들이 청와대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고 박정희 대통령은 핵개발이 88% 진척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는 이미 1970년대 초에 설정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놓자는 목표는 사실상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박정희는 핵심 참모들에게 1981년 상반기까지 핵무기 개발을 완료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모두 알고 있듯이 박정희 대통령은 암살당했고 이어 권력을 잡은 전두환은 레이건 행정부로부터 지지를 얻는 게 급선무였기 때문에 1981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을 한국에너지연구소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규모를 축소시켰고 핵무기 프로그램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했습니다. 이런 핵무기 개발 시도와 미국의 반대에 의한 좌절 과정은 이후에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안 된다는 반면교사처럼 자리잡고 금기시되는 근거가 됩니다. 첫째, 박정희 시대 당시조차도 모든 것을 금방 알아차리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비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훨씬 개방적인 오늘날의 비밀 개발은 더욱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둘째, 한국이 핵무기를 확산시키려 한다면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이고 국제제재, 무역손실, 한국의 도시들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상황 등 전략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박정희가 핵 프로그램을 접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한국군에 대한 전평시 작전 통제권을 보유한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창설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인데, 이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인계철선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레이건이 1979년 대선에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후 전두환은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했는데 미군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은 필요 없는 것이고 핵무기 개발은 동맹관계를 해친다는 시각이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미국의 반대가 절대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제약은 핵확산 금지 조약이 대표적으로 거론됩니다만, 현재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는 자기들은 마음대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는 것은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핵무기는 감축, 폐기해야 하지만 그러지도 않고 있죠. 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무장을 강행했고, 이란은 NPT에 가입했으면서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북한 역시 NPT에서 탈퇴하고 사실상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개발을 지원한 것도 공공연한 사실인데, 실상은 미국만이 특히 동맹국들의 핵개발에 절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의 핵개발 불가론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가지 상황들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에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에 대해 동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한국의 국내외적 여건과 기술력, 그리고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